안녕하세요. 4월 8일 제6주차 자연과학에 의해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했고 그때 이제 에, 몇 가지 액체의 부피 측정에 관련된 기구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를 냈었죠. 그 제출 현황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교시 현재 화면에 있습니다. 5, 6교시 제출 현황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조사해 오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잘 했습니다. 그림도 같이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사한 결과만 텍스트로 보낸 학생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화면이죠. 요 화면을 이제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은 그냥 우리 발음 그대로 읽어서 뷰렛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눈금 실린더라고 하고요. 뭐 메스 실린더도 이제 쓴 사람이 있는데 그냥 눈금 실린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썼어야 되는데 피펫입니다. 피펫. 뷰렛이나 피펫이나 이 영어 단어 끝에가 똑같이 이제 끝나는데 둘 다 T로 끝날 수도 있고 TTE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뷰렛도 BURETTE 할 수가 있는 거고 피펫도 PIPT까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볼루메트릭 플라스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피 플라스크예요. 부피 플라스크. 보니까 용량 플라스크, 용적 플라스크, 정용 플라스크,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자어로 된 옛날 그 사전에서 나온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 영어 단어를 그냥 번역한 거와 똑같은 부피 플라스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성 노트를 실행을 해서 첫 번째 뷰렛이죠. 뷰렛. 생김새는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봤으니까 알 테고요. 아랫부분에 코크, 꼭지가 달려 있어서 그걸 이제 돌리면서 용액을 구멍을 통해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차단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어, 장치, 그런 그 코크가 달려 있는데 얘는 이제 실험에서 얘기한다면은 적정 실험에서 그 화학 반응에 사용된 액체의 부피 측정이다. 여러분이 다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뜻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어, 이 적정이란 말은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을 할 때
부피를 측정해서 농도를 계산하는 그런 실험을 적정이라 그래요. 사용된 부피를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용액의 농도를 결정한다. 언제 그 반응하는 용액을 이제 끝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적당히 지시약을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렛에서 그래도 용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적정 실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하여튼 부피를 측정해서 용액의 농도를 결정한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하고요. 이제 한자어로 이제 적정 실험인데 여러분이 과제를 낸 것에는 다른 용어로 썼습니다.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두 번째로 눈금 실린더가 있죠. 자, 눈금 실린더는 용도를 지금 묻는 거였으니까 이제 액체에 또는 일부 고체도 가능하죠. 의 부피 측정이다. 액체의 부피 측정이다. 액체 부피 측정이야 뭐 눈금이 있으니까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고, 고체 같은 거는 이제 뭐 돌멩이 같은 거 모양이 불규칙하고 물에 녹지 않는데 이렇게 일단 불규칙하니까 길이 같은 거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물을 적당히 붓고 눈금을 읽은 다음에 고체를 또 집어넣어서 그 돌이 잠긴 다음에 늘어난 부피,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를 읽어서 그 차이를 읽으면 그것이 고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눈금 실린더는 액체 또는 고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이때 고체는 아무 고체나 다 되는 건 물론 아니죠. 물에 안 녹아야 되고 또 너무 커도 안 되겠죠. 뭐 물에 녹더라도 다른 액체를 쓰면 또 그 액체에 안 녹는 고체가 있으면 또 측정이 가능해요. 근데 눈금 실린더는 다른 세 가지 기구에 비해서 이거는 정밀하지가 않습니다. 정밀도 낮음. 뷰렛은 상대적으로 눈금 실린더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3번은 이제 피펫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홀 피펫, 그 다음에 눈금 피펫 또는 뭐 메스 피펫 이렇게 뭐 쓰기도 하는데 눈금 피펫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생김새는 홀 피펫은 이제 여러분이 그 그림에서 본 게 홀 피펫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눈금 피펫은 마치 뷰렛의 그 기둥은 뷰렛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은 뷰렛하고 똑같은데 위아래가 이제 뷰렛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가는 관이 조금 있다가 뷰렛의 가운데 몸통 부분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매끈하게 여기 이제 중간에 눈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고 이제 다 내려가면 뭐 10ml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액체를 적당하게 꼭 0까지 채울 필요는 없고 적당히 채워서 요 눈금을 읽고
이제 필요한 그릇에 갖다 놓고 또 쭉 흘려내린 다음에 원하는 양만큼 흘려내린 다음에 요 눈금을 또 읽으면 요 차이가 여기에 떨어진 액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가능해요. 눈금 피펫은.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임의의 부피. 홀 피펫은 정해진 부피. 차이는 그겁니다. 홀 피펫은 눈금이 하나밖에 없고 거기까지 채웠을 때의 부피가 그 써 있는 것만큼 된다 하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피는 이제 이런 상태이고 용도는 뭐냐 하면 일정한 부피의 액체를 옮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어떤 부피의 액체를 옮길 때 사용한다. 여러 가지 실험에 다 쓰이겠죠. 어떤 액체, 어떤 원하는 어떤 부피가 있을 때, 그게 정해진 부피든지, 임의의 부피든지, 원하는 부피의 액체를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길 때 사용한다. 주로 이제 진한 용액의 어떤 진한 농도의 용액을 묽은 용액으로 이제 물킬 때의 그 원액을 덜어내야 되는데, 몇 밀리더 덜어낼지 계산을 해서 그 부피만큼 덜어낼 때 이럴 때 이제 피펫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피 플라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피 플라스크는 이제 피펫의 홀 피펫처럼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용도를 물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표준 용액의 제조에 사용한다. 만들 때 사용한다. 표준 용액이라는 거는 어떤 정확한 농도의 용액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농도의 값은 그때그때 다른데 정확한 농도. 그냥 농도라고 하면 부정하고 몰 농도의 용액. 이것을 이제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면 화학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농도라고 하면 화학에서 쓰는 농도는 몰랄 농도가 있어요. 몰랄 농도는 좀 나중에 하고 몰 분율이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많이 쓰고 실험할 때는 몰 농도를 여기 이제 몰 농도죠. 몰 농도를 많이 쓰고 또 어떤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 몰랄 농도. 농도는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정도만 하죠. 화학에서는 이 정도가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추가로 퍼센트를 많이 쓰죠. 퍼센트가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그래서 이 V 플라스크라고 하는 것은 표준 용액의 제조인데 표준 용액은 정확한 몰 농도의 값을 가지는 용액이다. 표준 용액의 제조 말고도 이제 어떤 그 정해진 농도로부터 물킬 때에도 물론 부피 플라스크를 써요. 부피 플라스크는 이제 표준 용액의 제조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음, 생김새는 뭐 그림은 여러분이 이제 봤으니까 이렇게 바닥이 좀 약간 평평하고 눈금이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뭐 500ml 뭐 25도씨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액체를 요 눈금까지 정확하게 채우면 이 안에 들어가는 용량이 500ml다. 온도가 이거는 중요해요. 정해진 온도에서만 이제 부피가 보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팽창을 할 테니까 수축 팽창을 할 테니까 다르게 된다. 어, 뭐 0.1 몰농도 단위를 우리는 이제 큰 M으로 쓰는데 몰농도 만약에 소금물 500ml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정량을 해요. 0.1몰 농도라는 그 농도에 용액이 500ml라고 하면 그 안에 소금이 몇 그램 있으면 되느냐.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이때 이제 NaCl의 양이 뭐 몇 그램, A그램 하고 계산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이 용액을 만들 때에는 제일 처음에 이 NaCl Ag을 이제 사전에 증류수를 적당히 한 3분의 1쯤 채우고 요 질량에 해당하는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물을 이제 마지막에 증류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서서히 부어서 얘가 이제 점점 수면이 올라가면 조심스럽게 부어서 여기까지만 딱 채우는 겁니다. 소금의 양은 이건 정확한 거죠. 근데 물은 얼마큼 들어갔는지 몰라요. 대신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소금하고 물하고 합쳐진 용액은 정확하게 500ml다. 원래 몰농도의 정의가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확한 건 농도를 배울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을 만들면 이 안에 용액은 정확하게 500ml, 용질인 소금은 정확하게 몇 그램 또는 몇 몰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0.1 몰농도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알겠죠? 이 표준 용액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이제 조금씩 덜어서 각 실험조들한테 분배해서 쓰기도 하고 약간 진한 용액을 만들었다가 그때그때 물 켜서 사용하기도 하고 일단 이 표준 용액은 저장을 했다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마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막아 놓으면 이제 액체가 증발하지 않아서 농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피펫에 대한 그 사용법을 설명하진 않았는데 피펫은 일단 액체를 이제 홀 피펫이면은 정확한 눈금까지 눈금 피펫이면 적절한 눈금까지 일단 액체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채웠다가 다시 이제 흘러내려야 하는데 흘러내릴 때에 또는 채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요게 좀 약간 궁금한 학생들도 있겠죠. 가만히 놔둬 가지고는 액체가 이렇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주로 이제 부피 연습할 때 이 피펫의 사용을 연습할 때는 뭐 물을 이렇게 덜어서 옮기는 실험을 하면 되는데 물이야 뭐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니니까 여기를 입으로 직접 이렇게 흡입을 해도 어, 물은 그렇게 뭐 해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쭉 액체를 입으로 빨아서
충분히 올렸다가 내리면서 눈금을 딱 맞춰도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실험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였다가는 여기 이제 휘발할 수 있는 그 액체가 몸에 해로운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뭐 유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 안 된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좋은 도구가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필러라고 하는 음, 실험 기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많이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음, 채운다는 게 이제 필이니까 필러라고 해서 이 둥근 이제 고무로 된 공 모양인데 위쪽에 관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역시 관이 있는데 이쪽에는 좀 T자형으로 가지가 달린 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에 이제 동그랗게 이제 좀 표시를 해 두고 그리고는 여기는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쇠구슬을 이제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관이 막히게 평소에는 이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쇠구슬 부분을 이제 두 손가락으로 쥐어짜듯이 누르면 그때 이제 틈이 생겨서 공기나 액체, 공기가 주로 이렇게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꽉 쥐어짜면 쭈그러들고 놓으면은 탄력이 있으니까 펼쳐지고 이런 그 고무로 된 기구인데 이름은 필러라고 해요. 여러분이 한번 이 필러를 검색해서 고전적인 기구예요. 요즘은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필러의 요 쇠구슬이 있는 부분을 쥐어 짜면 그때그때마다 이 관이 연결되게 양쪽이 연결되게 돼 있어서 안전하게 피펫에다가 액체를 담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요 세 곳에 영어로 알파벳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아마 검색을 해보면 그 알파벳의 의미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오늘 과제로 줄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이제 찾게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 부피 측정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습, 과제 겸 예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하죠. 자, 이것은 무엇 같습니까? 2013년도에 이제 내 손목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고 측정을 한 거예요. 128, 81, 88. 측정 값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그 녹화하기 전에도, 이렇게 한번, 이건 좀 다른 그 측정 기구인데,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서 핸드폰에 앱이 설치돼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동작이 나타나는 그런 측정기인데,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알겠죠?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 최고 그 수축기의 혈압이 126, 이완기의 혈압이 84, 펄스는 96. 그래서 여기 밑에 약간 화면이 잘리긴 했는데 수축기, 이완기의 혈압을 좌표로 읽어서 나타나는 영역에 따라서 정상, 조금 높은 정상, 마일드한 뭐 고혈압 등등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측정해서 좀 약간 낮게 나온 값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준 건데, 하여튼 측정을 해서 나온 세 가지 값이 이렇게 들어있다. 126, 84, 96. 그러면 이제 이 혈압이 이 단위가 밀리미터 HG인데, 압력의 단위를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126 밀리미터 HG인데, 또는 여기 보면 이제 이 맥박이죠. 맥박이 96. 맥박은 단위가 뭐 특별히 없습니다. 회, 퍼, 분. 이제 분은 이제 표준 단위죠. 초로 바꾸면 표준 단위가 되고, 회라는 거는 이제 정식의 단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그러면 내 그 맥박이 정확하게 96번을 띄었냐, 아니면 이 압력이 정확하게 126mm HG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좀 더 여기 소수점 한 자리를 더 읽는, 또는 두 자리를 더 읽는 어떤 고급 측정기가 있었으면, 아이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필요 없는 메시지가 떴네요. 어, 좀 더 정밀한 그런 그 측정기를 했으면 126.35도 나올 수 있고 125.78도 나올 수 있고 다른 값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맥박도 물론 그렇습니다. 맥박이 팔짝팔짝 이렇게 뛰는 그 어, 이게 파형이 일어날 때 시작에서 끝이 정확하게 96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뛰는 중에 어디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1분이 여기서 끝나는데 요거를 적당히 포함할 거냐 버릴 거냐, 이걸 이제 기계가 측정 판단을 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측정 값들은 어, 기계 자체에서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짤 때 기계를 만든 사람이 필요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이하 자리들은 전부 반올림, 일반적으로 반올림을 하는 거겠죠. 필요하면 그냥 버림을 할 때도 있고 올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측정값은 별 언급이 없는 한 근사값이다. 마지막 그 표시되는 거에 아래자리에 있는 값들은 전부 반올림 처리를 해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126의 6이나 84의 4나 96의 6은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오차가 들어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화면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128, 81, 88 이런 것도 다 측정 값이고, 이런 것들은 마지막 자리, 이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이제 그 취급하는 숫자들은 이게 정확한 값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반올림에서 얻어진 근사값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또 두 종류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위에는 뭐 정확하냐 정밀하냐 하는 얘기고, 아래에는 이제 그 정확한 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오차, 에라라고 하는데, 에라가 왜 생기느냐, 두 가지 이 종류의 에라가 여기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과학에서 측정할 때
요 단어부터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정확한 거고 하나는 정밀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accuracy가 정확이고 정확도, 정확성 이렇게 precision은 정밀도예요. 이게 이제 그 정밀 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정밀하다, 정확하다 뭐 혼용을 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측정과 관련해서 오차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측정과 관련해서는 정확과 정밀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일단 이 설명을 보면 정밀하다는 얘기는 재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작업을 반복했을 때 항상 그 비슷한 값이 나오면 그건 정밀하다 그래요. 이게 꼭 정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재현성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측정한 값들이 얼마나 가깝게 놓여 있느냐. 측정할수록 그 한 점에 몰려서 나타나게 되면 정밀하다. 참값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안 벗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벗어나면 더 좋은 거겠죠. 정확하다는 얘기는 측정값이 참값에 가깝다. 가까울수록 정확하다 하는 거죠. 얼마나 가깝느냐.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깝느냐 하는 거를 정확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 정밀도와 정확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설명한 다음에 문제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문제에 있는 그림인데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확과 정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냐. 요 위쪽에 보면은 어떤 게 정확하냐, 어떤 게 정밀하냐, 어떤 게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일단 이게 이제 뭐 사격의 그 표지판이라고 하거나 활 쏘는 거의 표지판이라고 하면 점수로 본다면은 여기가 1등이죠. 그쵸? 가운데가 이제 많이 맞았으니까 이게 지금 캡처해 놓고 봐야 되겠네.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점수로 본다면 이게 1등이고 2등이죠. 2등.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등 외에요. 맞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사격하는 선수가 총을 이제 지급받아서 연습용으로 이게 얼마나 잘 이게 장비가 좋을까 연습용으로 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요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게 이 W라고 하는 이 관역이고 나머지 여기 두 개는 별로 점수가 여기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실험의 측정도 마찬가지예요. 측정을 했는데 이 값이 나왔다, 저 값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하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측정할 때마다 같은 값이 계속 나와야 믿을 수 있는 거죠. 정밀하다는 거는 재현성. 정밀하다는 거는 재현성이죠. 또 했을 때 어디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게 정밀한 것이다. 얘는 X는 또 쏘더라도
요 근처에서 맞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재현성이 높은 거고, 이 두 개는 또 쐈을 때에 어디 맞을지 짐작도 잘 안 되죠. 이거는 재현성이 없는 겁니다. W도 약간의 재현성은 있죠. 또 쏜다 그러면 요 안에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가 훨씬 좁은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도는 이 X가 가장 높다. 정확도는 현재는 W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사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X의 경우에는 총을 이제 적당하게 이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 탄착군이라고 하는 맞은 요 위치를 적절하게 이제 총을 조절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 정확하게 이 안에 들어가게 쏠 수가 있어요. 근데 W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렇게 몰려있게 하는 과정이 없으면 퍼져 있는 거를 몰리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몰려야지만 그 벗어난 정도의 원인을 찾아서 가운데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정확과 정밀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하면서도 정밀한 건데, 일단 정밀한 게 먼저 형성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정밀한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에러는 지금 이제 계통적이다, 시스템적이다 하는 거는 정밀한 측정이에요. 정밀한 측정.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정밀하지 않다. 정밀하지 않은 측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오차를 냈는데 이런 오차를 내면 이거는 정확하게 되리라는 거는 기대를 못 하는 거죠. 측정할 때 막 자세가 이랬다 저랬다 집중 안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정밀한 측정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면 언제든지 정확하게 옮길 수가 있다. 그 정도를 먼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화학이나 과학에서 취급하는 숫자에는 어, 일단 정확한 숫자, 그 다음에 오차를 가지고 있는 근사값이라고 하는 측정값이 존재한다. 정확한 숫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뭐 여기 정수를 일일이 셌을 때 나오는 책 위에 테이블 위에 책이 몇 권 있느냐, 실제로 숫자를 카운팅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정의에 의해서 지정되는 숫자들, 뭐 1cm는 100분의 1m이다 할 때의 0.01은 정확한 거죠. 반올림이 아니고. 그 외에 측정을 해서 나오는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 눈금들을 뭐 확대를 막 해보면 그 안에 또 눈금이 막 10등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읽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어, 적당한 오차,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반올림해서 처리된 값들이다.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합니다. 측정 값에 대한 이제 그 처리 과정에서 용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유효 숫자. 유효 숫자. 일반적으로 그 앞에서 측정된 화면에서 봤듯이 마지막 자리에 반올림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난 숫자들은 전부 유효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0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0은 유효 숫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숫자들은 일단 전부 유효 숫자다. 뭐 이런 거 1, 5. 0 중에서 가운데 낀 0은 무조건 유효 숫자다. 1.05에서 0. 이 세 개가 다 유효 숫자겠죠. 또 소수를 나타내는데 끝에 붙어 있는 0. 이 0은 안 써도 1.05인데 굳이 1.050이라고 쓴 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0들은 다 사이에 있거나 끝에 있는 것들은 유효 숫자다. 그래서 1.050은 4개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다. 유효 숫자가 아닌 거는 언제냐? 이제 0 중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소수점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제 이런 값에서 소수점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0.00 이런 거는 유효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 0, 5, 0 4개만 유효 숫자죠.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1.0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하면 정확하게 4개의 유효 숫자를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를 나타내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앞에 있는 0들은 유효 숫자로 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있는 0이에요. 소수점이 아닌 자연수 또는 정수에서 나타나는 뒤에 있는 0들. 이런 것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만약에 150 했을 때에 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두 개의 유효 숫자다. 이 측정을 했는데 이 아래서 반올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50이 다 1, 5, 0이 유효 숫자인데 그렇게 한 건지 여기서 반올림 한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만 쓰면 유효 숫자 두 개로 간주합니다. 세 개가 되려면 이런 그 소수와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시해야만 세 개로 인정을 받아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 150에다가 소수점을 이렇게 찍으면 아 이거는 이 밑에서 반올림을 한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측정 값들을 이렇게 놓고 유효 숫자를 판별해라 몇 개냐 판별해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제 성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0이 아닌 건 전부 유효 숫자니까 6개겠죠. 소수점을 나타내는 앞부분은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3개겠죠. 2, 3, 9. 이 앞부분은 아니지만 소수점 밑에는 유효 숫자니까 2, 3, 9, 0, 0 5개. 여기 점을 찍었으니까 여기서 반올림을 했다고 치고 5개. 아무 표시 안 하면 이 0은 유효 숫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2개. 소수로 표시했을 때 이 부분은 전부 유효 숫자니까 4개. 여기도 6개가 전부 다 유효 숫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측정 값에 대해서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이제 측정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에 어디까지 계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차피 이제 시간이 돼서 진도는 여기까지밖에 앞부분에 과제 쪽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과제를 체크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이제 한 결과 중에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적확한 요런 그 단어가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한을 잘못 썼나 의심이 좀 들었어요. 이게 발음하기도 힘들고
거의 내가 이제 써보지도 않았지만 들어보지도 않은 용어거든요. 그 부피 플라스크에서 정확한 용정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확한 용정액 이렇게 나와서 좀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쳐봤죠.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적확한 용정액. 그래서 또 이제 사전으로 들어가서 또 적확하다를 쳐봤더니 이게 이제 정확하다는 거랑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영어로 번역을 한 그 단어를 다시 영어 사전에서 쳐봐도 적확하다는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정확하다고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과제를 했을 때 좀 약간 이상하다 느꼈을 수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정확한 용정액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간단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는 필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진이나 그림들을 하나 가지고 와서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사용법에 분명히 요 세 군데에 알파벳이 써 있으니까 알파벳을 소개하고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 요까지도 같이 적어 보세요. 과제는 필러의 사용법입니다. 필러의 그림에 대한 그 그림에 있는 그 알파벳도 소개를 하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